아, 저게 옷에 물 묻혀서 얼린 거 아니에요? 옷이 저렇게 얼어요? 예, 특히 삿포로는 세계에서 눈이 가장 많이 내리는 도시 중 하나로 평균 적설량이 5m를 넘고 겨울 평균 기온은 영하 10도 안팎입니다. 내륙 지역은 영하 30도 이하로 떨어지기도 하죠. 진짜 춥겠다. 예, 말 그대로 혹한의 땅입니다. 그래. 게다가 땅 대부분이 산악지형이라 농사도 어렵고 사람이 살기에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일본인들에게 정착이 어려운 땅으로 여겨졌던 거죠. 좀 넓지만 쓸모없는 땅이라고 그렇죠. 여겼을 것 예. 같아요. 교수님, 그럼 그 홋카이도에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었나요? 예, 춥고 척박한 이 거대한 땅에 오랫동안 살아온 민족이 있었는데요. 바로 아이누입니다. 일본 사람들이랑 많이 다르게 생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이누는 일본 본토인과는 전혀 다른 뿌리를 가진 민족이에요. 아, 동북아의 고대 북방 민족 계열로 12세기에서 13세기 무렵에 홋카이도에 정착해서 살기 시작을 했고요. 스스로를 인간이라는 뜻으로 아이누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에 따르면 에도 시대 기준으로 아이누 인구는 약 2만에서 3만 명 정도였다라고 저 큰 합니다. 땅에. 그래서 아이누는 일본인과 외모에서 좀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피부는 더 희고 채모가 좀 풍부했어요. 아, 숱이 많으시네. 그렇죠. 수염도 많고. 네네네. 예. 팔, 다리, 얼굴, 손등까지 털이 많아서 일본인들은 아이누를 털 많은 사람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특히 아이누 사회에서 풍성한 수염은 곧 자존심이자 명예였고 부족 내에서 존중받는 남자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여성들 역시 아주 독특한 전통을 가졌었는데요. 같이 기르는 거 아니야? 근데 잠깐만, 입술이 저거 문신이야.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저 게임에서 봤어요. 아니, 저는 지금 최근 게임에서 봤어요. 어떻게? 플레이스테이션에 저렇게 옷을 입고 나오세요, 실제로. 예, 이게 아이누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했는데 아이누. 예. 아이누 여성들은 이처럼 입 주변 그리고 손등, 팔 등에 문신을 새겼다고 합니다. 와. 아이누 여성들이 이제 문신을 했다는 거는 단순한 뭐 미용의 목적은 아니었고요. 이제 성인이 됐다는 증표였는데요. 보통 초경 무렵부터 문신을 시작을 해서 여기 입술 위부터 이제 그리는데 이제 결혼 때까지는 손등이랑 팔까지 이렇게 완성을 했다고 해요. 이 문신은 악령이 입안으로 들어오는 걸 막는 주술적인 의미이자 성인이 되었다는 걸 뜻합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일본인들은 이들을 오랑캐라 부르면서 에조, 그러니까 일본어로 에조라고 불렀고요. 홋카이도 역시 오랑캐가 사는 땅이라는 뜻의 에조지라고 불렀습니다. 심지어 아이누를 이 땅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홋카이도를 공식적으로 주인이 없는 땅으로 간주를 했던 거죠. 사람이 살고 있는데. 예. 그럼 이렇게 춥고 척박한 땅에서 아이누는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낚시하면서. 그렇죠. 예. 아이누는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식량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강가나 바닷가 근처에 정착해서 마을을 이루며 살았는데요. 특히 연어와 사슴은 혹독한 겨울을 버티게 해준 아이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주식이었던 겁니다. 와. 곰고기 무슨 곰고기. 맛일까? 먹어봐야겠다. 예. 그리고 자연의 의지에 살아야 했던 아이누에게 자연은 단순한 환경이 아니라 곧 종교의 대상이기도 했어요. 그들은 나무, 바람, 불, 물, 그리고 동물 같은 모든 자연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고 그 영혼들을 카무이, 즉 신이라 부르면서 감사와 존경의 의식을 올렸던 거죠. 그리고
이 신들이 인간 세상에 잠시 동물의 모습으로 찾아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기서 한번 정식으로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퀴즈. 게임으로 다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유리한 거 아니에요? 아이누는 산의 신이라 여겼던 불곰을 새끼 때 데려와 자식처럼 키우며 특별한 것을 먹였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아이 뭐 먹인 건 안 나온 키운 것만 나왔던 것 키운 같아. 것만 나왔는데 아, 뭘 키운 것만- 먹였는지 안 뭘 나왔어요. 먹였는지 안 나왔는데. 특별한 거 거. 먹일 게 그러니까- 정답. 지원 씨. 그때는 사람이나 어쨌든 먹을 게 우리가 게임해서 보면 버섯을 엄청 먹어요. 버섯밖에 먹을 게 없어. 버섯만 먹더라고. 저 버섯이 있어요. 버섯. 아, 오답입니다. 정답. 예, 혜성 씨. 산의 신이면 귀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젖을 먹이지 않았을까요? 정말 그 사람 애기처럼. 혜성 씨 정답입니다. 우와. 대박이다. 찍었는데. 예, 아이누가 불곰을 자식처럼 키우며 먹인 것은 바로 사람의 모유였습니다. 또 여기 깨물면 어떡해요? 어머, 어머 귀여워. 애기 불곰이야. 어머 어떡해. 예, 아이누는 겨울잠 자는 어미곰을 사냥한 다음에 그 굴에서 살아있는 새끼곰을 데려와서 마을에서 정성껏 키웁니다. 이들은 새끼곰을 건강하게 키우고 잘 대접해주기 위해서 젖이 필요한 새끼는 사람의 모유를 먹이거나 사람이 씹어서 부드럽게 만든 음식으로 보충의 영양을 채웠다고 합니다. 와, 진짜 애지중지 키웠네요. 그렇죠. 정말 자식처럼 키웠네요. 예, 이렇게 애지중지 키운 불곰이 더 크면 아이누는 어떻게 했을까요? 안타깝죠. 예, 역시. 할 말은 많지만 안 하겠다. 네. 여러분의 짐작이 맞는지 그림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이고. 아이누는 몇 달에서 길게는 1, 2년 정도 키운 새끼곰을 사냥을 했는데요. 아니 젖까지 먹이면서 키웠는데. 예, 보통 화살로 상처를 낸 뒤 다가가서 찌르거나 나무로 목을 눌러서 생명을 끊기도 했습니다. 아우. 아이누가 자식처럼 키운 곰을 죽이는 이유는 단순한 사냥이 아니라 신을 다시 되돌려 보낸다는 제례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제례 당일이 되면 곰을 제단 중앙에 모시고 기도를 올립니다. 그 다음 곰을 해체해서 고기와 가죽은 마을 사람들이 나누어 갖고 곰의 영혼이 신의 세계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기도하면서 의식을 마무리했었습니다. 그래도 곰을 죽이는 것도 제사의 한 과정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아이누에게 이 제례는 신과 인간이 서로 복과 감사를 주고받는 신성한 순환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소희 씨, 이 아이누와 일본인 간의 가장 다른 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제 언어인데요. 화면 함께 같이 보실까요?こんにちは。 konnichiwa. いらんからって이라카라떼? 元気ですか A1 系や 이완케야. ありがとう。いやいらいけれ 이야이라 이케레. 아예 다른 말인데요? 다른 남. 맞아요. 아이누이는 시베리아 북동 지역 언어를 사용하는데 문자는 없어요. 근데 일본인들은 한자와 자국의 이제 문자, 가나 문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달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역을 했지만 언어적으로는 서로 영향을 받아들일 일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누하고 일본 간의 언어는 서로 이제 독립적으로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일본과 다른 독자적인 문화를 이루며 살아가던 아이누의 땅, 홋카이도는 어떻게 일본의 영토가 되었을까요? 일본이 이 지역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건 15세기 전국시대부터였습니다. 전국시대는 일본 각지의 영주들이 권력을 두고 끊임없이 싸우던 내전의 시기였던 거죠. 그 혼란 속에서 전쟁에 패한 무사들,
주군을 잃은 사무라이 그리고 생계를 잃은 상인과 농민들이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지금의 홋카이도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인들은 홋카이도에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눈을 돌린 건 돈이 되는 자원이었어요. 당시 아이누는 청어나 해삼 같은 해산물을 일본 상인들과 교환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이 물건들은 일본에서 귀하게 여겨져서 아이누의 교역품은 큰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일본 상인들은 이 땅에서 돈을 벌 방법을 생각해낸 거죠. 아이누가 가장 필요로 하던 건 철제, 솥, 칼, 도끼 같은 철기 제품이었거든요. 아이누는 직접 철을 만들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 상인들이 가격을 마음대로 정하고 비싸게 팔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교역의 주도권이 아이누에서 일본 쪽으로 넘어가며 불공정한 거래가 당연한 것처럼 자리 잡게 됐던 거죠. 아유. 그런데 이런 상황이 결정적으로 굳어진 계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17세기 초 일본이 긴 혼란의 전국 시대를 끝내고 에도 막부가 세워지면서부터입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도요토미 가문을 무너뜨리고 일본을 통일하면서 일본의 수도는 교토에서 에도, 지금의 도쿄로 옮겨졌고 새로운 중앙정부인 에도 막부가 시작되게 되죠. 막부는 전국의 영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나라를 중앙의 막부와 각 지방의 번으로 나누는 소위 막번 체제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홋카이도 최남단에서 세력을 키운 가문이 바로 마츠마에 가문인데요. 이들은 전국시대 말기에 이미 홋카이도 지배권을 인정받았고 이후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홋카이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마츠마의 성을 하사받으며 마츠마의 번을 세우게 됩니다. 게다가 아이누와의 교역 독점권까지 부여받으면서 홋카이도 남부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우리 소희 씨, 마츠마의 번이 막강할 수밖에 없던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바로 황금 때문인데요. 17세기 초에 마츠마의 번에서 이제 바로 사금이 발견이 됐었거든요. 마츠마의 번은 금을 캐러 오는 사람들한테 이제 허가증을 발급해주고 장소세로서 금을 한 돈씩 받았는데요. 당시에 그 금 채취꾼이 수만 명에 이제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 이로 인해서 막부에 대한 충성 자금 그리고 군사비를 충당을 했던 거죠. 이로써 마츠마의 번은 일본이 북방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첫 관문이자 아이누 사회와 일본 본토를 연결하는 유일한 창구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오, 너무 예뻐. 평화로워 보이는데요? 뭐 지금이야 좀 그렇겠죠. 하지만 이때 마츠마의 번은 홋카이도 남부에 자리를 잡아 본토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아이누를 본격적으로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츠마의 번은 자신들에게 협조적인 아이누 지도자들을 지역 책임자로 임명했고요. 그리고 그 대가로 쌀이나 철제 도구 같은 물자를 보상처럼 지급했습니다. 또한 이들을 모아 잔치를 열었는데요. 이 잔치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잔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사무라이들 아니에요? 마츠마의 번의 관리들이고요. 관리들. 그 아래 엎드려 있는 사람, 아이누 지도자들입니다. 아, 지도자들이 저렇게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는 거예요? 복속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이렇게 마츠마의 번은 아이누 지도자들을 불러서 위아래, 즉 상하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두 집단의 힘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줬던 거죠. 아, 잔치인데. 예, 근데 교수님 이런 관계를 아이누 입장에서는 불만이 생길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하지만 이미 마츠마의 번이 교역과 권력을 장악한 뒤라 공개적으로 저항하기는 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1669년 홋카이도의 서부에 한 족장이 갑자기 죽으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마츠마에번이 그를 독살했다는 소문이 퍼졌던 거거든요. 뭐야? 이 이야기가 전해지자 아이누 사회 전체가 분노를 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결국 2,000명이 넘는 아이누가 봉기에서 마츠마에번에 맞섰습니다. 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아유. 이유가 뭐였을까요? 아무래도 무기. 뭐 상대가 안 되겠죠. 그렇죠. 바로 무기의 차이였습니다. 총이라고는 사냥을 위해 소량만 갖고 있던 아이누는 조총으로 무장한 일본군을 이기지 못했고 수적으로 열세였기 때문에 순식간에 진압당하게 됩니다. 아이고. 이후 마츠마에번은 더 교묘한 방법으로 통제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바로 경제를 이용한 통제였어요. 마츠마에번은 막대한 돈을 받고 아이누와의 교역권을 일본 상인들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아. 그런데 문제는 마츠마에번은 교역을 통해서 아이누를 통제하려 했지만 상인들은 교역 그 자체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대신 홋카이도의 풍부한 자원을 얻기 위해 아이누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려 했던 거죠. 왜죠? 18세기 중반 일본 본토에서는 목화, 염료, 식물 같은 상품 작물 재배가 활발해졌는데요. 이 작물들을 키우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었거든요. 농업기술? 바로 물고기 비료였습니다. 물고기 비료요? 예. 물고기 비료를 어떻게? 이 그림은 아이누가 일본 상인들의 지시 아래 청어를 가공해서 비료를 만들던 모습을 그린 겁니다. 앞쪽에서는 사람들이 바닥에 청어를 펼쳐놓고 햇빛에 말리고 뒤쪽에서는 불을 구워서 수분을 제거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이처럼 아이누들의 일년은 마츠마에번과 상인들의 이익을 위한 저임금 노동으로 채워졌던 거죠. 아, 너무 듣기만 해도 너무 힘들고 괴롭네요. 예. 당시 홋카이도를 탐사했던 한 탐험가는 이런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이누가 16, 17살이 되면 남녀 구분 없이 노동에 종사하게 된다. 딸들은 감시인이나 일본인 어부의 첩으로 삼았고 남성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부려졌으며 도저히 견디지 못해 벽에 걸리면 고용 창고라 불리는 곳에 방치되었다. 너무 안타깝다. 네, 그러니까요. 지은 씨, 일본인이 아이누에게 했던 만행이 또 있나요? 성적인 학대가 아이누 여성들한테 있었는데 만약 아이를 갖게 되면 낙태를 하게 되는 경우까지 있었고 심지어 이제 일본인에 이렇게 접하게 되면서 천연두나 뭐 매독 같은 그런 병까지 이제 와서 아이누들이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처참해지자 아이누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1789년에 또 한 번의 봉기가 일어나게 되죠. 아이누들이 일본 상인과 관리 71명을 살해하면서 저항에 나섰던 거예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더 학살 당하는 거 아니야? 상대가 그렇죠. 안 됐을 것 같아요. 예, 반란은 안타깝게도 아이누 내부에서 진압됐습니다. 다른 지역의 족장들이 이대로 가면 아이누 전체가 위험해진다면서 봉기 세력을 설득해서 자진 해산시킨 거였어요. 와. 하지만 마츠마에번은 자진 해산한 아이누들에게조차 자비를 전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주동자로 지목된 아이누 37명을 모두 사형에 처했습니다. 이처럼 아이누는 일본으로부터 착취당하며 노예와 다름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된 거죠. 교수님, 마츠마에번과 아이누 사이의 이런 갈등의 막부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나요? 에도 막부는 아이누의 봉기와 반발이 반복되자 직접 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1807년부터 홋카이도를 막부 직할로 두게 됩니다.